주간 하락률이요. 무려 16%가 떨어졌고요. 아. 그래서 팬데믹 이후 주가 최고로 하락했고요. 4분기에만도 43%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만큼 음. 주가가 엄청 떨어지면서 물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12개월 예상실적 기준 PER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PR이 지금 28배 수준이라서 상장일은 최저로 떨어져 있어요. 아. 그것은 그만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좀 테슬라 자체가 떨어져 있다라고 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벌써 7시 12분 지나고 있고요. 빠르게 캐나다에 계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영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이강입니다. 그 배경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거의 눈 많이 왔네요. 눈이 오늘 여기 시간으로 아침 7시 월드컵 시작이 딱 그때였는데 그때부터 계속 오네요. 역시나 뭔가 캐나다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네, 좋으시죠? 네, 좋습니다. 네. 자, 네,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브리핑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시장 하락했고 테슬라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음. 지난주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약간 꺾일 거라는 생각 많이 했는데 이제 네. 인플레이션은 가고 소위 리세션, 경기 침체가 시장의 주요 화두로 이제 됐습니다. 사실 연초부터 리세션 했는데 이제 내년에 리세션에 대한 얘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개미 투자가들이 많이 갖고 있고 사랑을 받는 테슬라가 4% 이상 또 넘으면서 넘게 떨어졌죠. 그러면서 지금 거의 일주일 내내 52주 최저가 떠나서 2년 전 수준까지 떨어져 있으니까요. 주시장이 좀 안타까운 모습이 계속된 것이 지난주 내내 흐름이었다라고 일단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저 요거 뒤에 페이지 보고 네, 깜짝 네, 놀랐고요. 저도 모르게 네, 입꼬리가 쓱 네, 올라가는데 드디어 그 CNBC 네, 주최의 스탁 월드컵 최종 네. 우승자 결과가 나왔네요. 네, 하루 앞서서 네. CNBC 월드컵을 했는데요. 음. 결국은 벅시에스웨이가 TSMC를 누르고 우승컵을 와우. 예,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네. 근데 그 주주로서. 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유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인지하시겠지만 음. 소위 아무리 시장이 어렵고 인플레이션이건 내년에 리세션을 가더라도 꾸준히 오랫동안 성과를 냈던 실력 있는 기업이고 또 실력 있는 기업들이 다양하게 포트폴리오가 되어 왔었다는 거 앞으로도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TSMC 물론 좋지만 내년보다는 2025년이 진짜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음. 2024년이 돼야지.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어떤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벅시에스웨이가 한 수 위라는 지적을 하면서 우승컵을 찾아갔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 제가 정말 ETF로만 투자하는 미국 주식에 개별 종목 한 주를 우리 이양현 위원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버크셔 네, 해서웨이가 내년에도 입꼬리가 안 내려오네요. 내년에도 네, 예, 네, 선방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을 준비해 주셨는데 보니까 뭐 메타, 어도비 이런 네. 종목들을 조금 올랐습니다. 네, 지난주 말 금요일에 그런데 앞서 보여드렸겠지만 네. 그냥 초록색이 됐건 약간 칙칙한 녹색 됐건 간에 그런 색깔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대부분이 빨간색이었던 것이 자체가 지난 주말에 아주 단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도 한번 확인해 드리겠고요. 지난주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떤 금융시장이 전반 좋지 않았습니다. 금리도 약간 다시 올라가는 모습, 1.2% 정도 올라가면서 퍼센트로 보면 3.5%의 금리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러도 물론 추세적으로 보면 약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달러도 조금 반등, 강보합 정도 움직임이 있었고요. 경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어서 그런지 유가도 좀 하락하는 추세.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지난주 목금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주식시장 그리고 금융시장 모두 약간은 좀 마이너스 요인이 컸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금리, 유가, 달러의 움직임까지 쭉 확인을 해봤고요. 특징적인 종목 네. 먼저 뭐 가장 좀 주요한 종목이죠. 테슬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락을 합니다. 이거 리스크는 뭐 지금은 다른 건 사치하고도 머스크 리스크가 가장 큰 거죠.
그렇죠. 그 머스크가 한 3, 4주 전인가요? 이제 더 이상 주식을 팔지 않을 거라 얘기했는데 또 네. 팔았잖아요. 그쵸. 36억 달러를 팔았다는 거죠. 거기다가 여전히 일론 머스크가 물론 시장의 절대적인 위치 그리고 테슬라의 가치에 대해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지난주 유고부의 설문조사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드렸었는데요. 네. 이제는 일론 머스크가 없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 그리고 일부의 비판적 시각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이제는 리스크라는 거죠. 이런 리스크가 언제 있었냐면 딱 2018년, 19년 초까지 있었습니다. 아. 그때 테슬라를 이미 그때 주주였던 분도 계시지만 주주라기보다는 한국 주식에 대부분 하셨던 시기잖아요. 2018년 그때는요. 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만약 일론 머스크 오면 완전히 큰집 갈 분위기죠. 왜냐하면 이분이 공개적인 팟캐스트 하면서 대마초를 피웠잖아요. 맞아요. 예, 그때도 일론 머스크의 리스크 엄청 고조됐던 시기고 회사도 어려웠죠. 그래서 지나고 나서 알려진 거는 일론 머스크가 팀 쿡한테 이메일을 보냈다는 겁니다. 우리 회사를 사달라고. 예, 그런데 그것도 3년 후에 알려졌죠.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게 자기가 답장조차 못 받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이가 이제 많이 멀어졌고, 이제 3주 전 이제 극적이 또 화해한 거로 알려지고 있지만, 어찌됐건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어떤 주주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 요인으로 많이들 얘기할 정도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스튜디오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가 2020년이죠. 팬데믹 이후 첫해 12월 달에 S&P 500에 들어갔고요. 그때 이제 임박해서 11월 달에 5천억 달러 넘어서고 그게 이제 1조 달러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5천억 달러가 깨진 그런 모습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주간 하락률이요. 무려 16%가 떨어졌고요. 아. 그래서 팬데믹 이후 주가 최고로 하락했고요. 4분기에만도 43%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만큼 주가가 엄청 떨어지면서 물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12개월 예상실적 기준 PER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PR이 지금 28배 수준이라서 상장일은 최저로 떨어져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좀 테슬라 자체가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군데서 악재되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지분 추가 매각이 있었죠. 모건 스탠리에서는 전기차 시장 자체적인 점유율이 시장의 침투가 약간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스피어 인베스트가 약간 더 얘기가 공감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더 이상 니치 마켓이란 건 대중적인 마켓이 아니라 소수의 조그만 마켓이거든. 특수한 마켓이 아니라 네. 이제는 전기차가 메인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나 다 전기차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경기 사이클에 민감한 주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테슬라의 주시장인 중산층에서도 고급 제품을 찾는 소위 미들 클래스 럭셔리 마켓의 대표적인 어떤 제품인데 이들의 시각에 따르면 글로벌이 경기에 둔화되는 시기에 가장 피해가 최종적으로 클 수 있는 것들은 이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떤 매수에 부담 느끼고 마다 이런 시리즈들의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약간은 보수적 시각이 많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월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보면 지난주에도 보면 두 군데가 목표 주가를 내렸습니다. 투자 의견 자체를 바뀐 거는 11월 말에 시티그룹이 한번 내린 적이 있고요. 다른 적은 바꾼 건 없어요. 다만 RBC랑 골드만삭스가 두 군데가 목표 주가를 거의 100달러 수준에서 70달러를 훅 내렸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약간 부담스러운 소식이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갖고 계신 분은 지금은 분명하죠. 테슬라에 대해서 진짜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은 지금 버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올해 이제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 기업 투자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메타 플랫폼즈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주가 좀 올랐잖아요. 네. 네. JP모건에서 중립에서는 매수를 올리면서요. 2.8% 정도 올라갔고요. 골드만삭스나 한 두세 군데 IB들이 내년도에 탑 리스트에 메타 플랫폼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메타 플랫폼이 워낙 많이 떨어진 거죠. 연초에는 제일 많이 떨어진 것이 넷플릭스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 플랫폼이 떨어지면서 뭐 지금 가치가 고점 대비 60%막 떨어진 거거든요. 이제 최근에
이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떨어진 것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에 반등을 시작한 것은 전체 직원의 13%, 15%를 하루아침에 지금 쉽게 해서 해고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인적 조정, 그러면서 경비에 대한 차감, 경비에 대한 절감 이런 걸 얘기했는데 이 장 마감 이후에 주말에 나온 소식이 하나 있는데 이걸 들어보면 약간의 또 갸우뚱하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에 CEO도 있고 CFO도 있고 CIO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책들이요. CTO가 있습니다. 기술 쪽의 최고 책임자인데 이분이 지금 소위 저커버그랑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비판의 성명서를 내고 바로 회사에서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만둔 계기가 뭐냐면 아주 신랄하게 여러분들 혹시 찾아보시면 이분의 뭐 이메일도 있고 이메일 보낸 것도 공개됐고 트위터, 페이스북에 썼는데요. 자기가 저커버그랑 진짜 잘해보려고 했었는데 저커버그가 여태까지 애쓰고 있는 소위 메타버스인 것은 제가 약간의 직역을 하면 뜬구름 잡고 있고 전혀 성과가 안 나오고 있고 회사 자체는 지금은 소위 혁신은 사라지고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거가 소위 관료적인 사회가 되면서 성장성, 혁신성 그런 게 하나도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가 지금 우리를 보면 뜨거 좀 딴 나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네. 제대로 성과 못 내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저커버그랑 많이 논의를 하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데리고 가려 그랬는데 그게 완전히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떠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얘기했는데 물론 이분이 다른 이유로 떠나면서 그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요. 일단 그런 사실도 있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초에 어떻게 오늘 밤부터 저희 메타 플랫폼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좀 흥미롭다라고 설명드리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특징 좀 몇 가지 봐드리면 네. 골드만삭스도 지난주에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 아시다시피 골드만삭스는 대규모 또 그 레이오프 결국 인적 조정을 발표해서 내년 초에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악재로 좀 반영된 것 같고요. 포드가 F150이 6.9% 가격 인상을 발표하면서 6.9%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위 F150은 처음에 출시할 때보다 역시 30% 이상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그에 대해 약간 비판적인 시각 나면서 주가가 제법 많이 떨어졌고요.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까지 제일 많이 떨어진 소위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세일즈포스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어도비가 있는데요. 어도비가 실적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고 가이던스도 좋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한 3% 정도 반등해서 최근에 좀 먼저 하락한 것들, 깊게 하락한 것들이 좀 반등을 하는 것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넷플릭스나 스타벅스 그리고 최근에는 메타 플랫폼, 어도비 같은 것들 이런 좀 대열에 좀 올라서고 있다라는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엑센추어는 이제 기업 경영 컨설팅이자 회계 이런 쪽 회사가 되겠는데요. 네. 실적 가이던스를 어도비랑 반대로 실적 가이던스를 아주 좀 실망스럽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6% 가까이 좀 떨어지는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애플과 그리고 아마존 이런 아마존. 것들은 네, 지난주에 대부분 보합 정도로 일단 마감된 것이 지난주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이야기 들어봤고요. 간단하게 월간 시각 몇 가지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월가 시간 몇 분만 확인드리면 네. 역시 와튼 스쿨의 제리미 시겔 교수 얘기 잠깐 해드리겠는데요. 음. 이분은 사실 작년 이맘때 그부터도 아니죠. 작년 한 6, 7월부터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안 들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계속해서 그 제롬 파월 의장한테 비판적 시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이제는 또 너무 과도하게 올려갖고 지금 리세션이 좀 불가피하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도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내년에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빨리 서두르야 된다 이런 시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이분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유튜브를 하나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네. 이분이 아시다시피 와튼 스쿨인데요. 와튼 스쿨의 유튜브 자체 유튜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특별 인터뷰를 한 15분 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보면 그 시장에 대해서 나름 시장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이분이 왜 이렇게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여전히 똑같습니다. 시장은 어렵지만 주식 외에는 뭘 하겠냐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채권 하겠냐 뭐 얘기하면서 장기적으로 해갖고 있고 우스갯소리로 매번 여러분 듣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이 영상의 제일 마지막 얘기했던 건 이겁니다. 역시 주식시장은 걱정의 벽으로 올라가는 것이라는 얘기를 이 인터뷰, 와튼 스쿨의
비즈니스 데일리라는 유튜브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딱 저 문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주식하시는 분들 약간 어렵고 지금 특히 어려운 연말을 좀 보낼 가능성이 커져 있지만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요. 네. 좀 긍정적인 장기적인 시각을 보고 주식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캐나다에 계시는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시장 이야기를 쭉 확인을 해봤고요. 앞으로도 당분간 우리 캐나다에 계시는 이렇게 화상으로 캐나다의 소식 그리고 캐나다의 풍경과 함께 미국 시장 이야기 전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